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오는 7월 공동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차별 대우와 열악한 처우는 여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미 전환율 85%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파견 용역 노동자들의 전환율은 37%에 그치는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속도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노동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에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도 결의했습니다. 공파업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하라. 정규직 전환 후에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전환 등 차별이 여전하다며 무기계약 공무직 법제화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통합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그리고 또한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을 오롯이 이 문재인 정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파업에는 특수교육 지도사와 병원 청소노동자, 시청 환경미화원, 학교 비정규직 등 2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내다봤습니다. 오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줄인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0년 7월 경기도에서는 택시회사 기사들이 산학금을 낸 뒤 가져가는 남은 수입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A택시회사는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인 4,110원에 맞춰 고정급을 인상하는 대신 취업규칙상 월 209시간이던 근로시간을 115에서 11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변경 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쓴 겁니다. A회사 일부 기사들은 변경 전 근로시간에 맞춰 최저임금을 반영한 고정급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다며 회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자 실제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한 것은 무효라며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에 맞춰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심과 마찬가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탈법 행위로 무효라는 겁니다. 다만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가운데 4명은 택시 산학금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당사자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정했으므로 유효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향후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나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퇴직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로 생산 가능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낳는 고령 인구 부양비는 현재 20% 수준에서 2050년 73%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KDI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정년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고령 노동을 촉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여건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 명은 지난해 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 8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해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평균 14만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은 평균 8만 원씩 돌려받습니다. 정산 결과 추가 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5회에 걸쳐 나눠내게 됩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삼겹살이 금겹살이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겹살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럽게 됐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국산 돼지 삼겹살 가격을 보니 100g에 3,480원입니다. 옆에 진열되어 있는 호주산 샤브샤브용 소고기가 같은 양에 3,180원인데 돼지고기가 더 비싼 셈입니다. 네, 많이 오른 편이에요. 외국산 소고기 값보다도 훨씬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산 소고기를 더 선호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난 2월 중순 국산 돼지고기 1kg 평균 도매 가격은 3,170원. 3월 중순 4,000원대에 접어들며 오르는가 싶더니 이달 15일 기준 4,711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동안 값싼 미국이나 독일, 스페인 등 외국산 돼지고기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억제했지만 이제 외국산까지 가격이 오르자 전반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병하면서 돼지고기 생산량이 15% 정도 줄었는데 이 부족한 돼지를 수입으로 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새학기를 맞아 급식용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또 꽃샘추위가 끝나고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돼지고기는 탄력성이 좀 낮거든요. 탄력성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또 돼지고기도 좋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더더욱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캠핑 시절이 다가오니까 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까지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오름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진우입니다. 10여 년 전 대형마트에서 시간대별로 물건값이 10원 단위로 싸졌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형마트들이 상대방의 판매가를 확인하고 경쟁적으로 값을 깎았던 건데요. 당시 업계는 출혈이 너무 커지자 자발적으로 멈췄는데 이런 경쟁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5개 묶음 판매 비빔면입니다. 묶음 속 한 봉지당 698원으로 판매되는데 이는 다른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30% 정도 쌉니다. 이 마트는 이번 달 말까지 매일 아침 온라인과 오프라인 최저가를 확인한 뒤 정해진 품목에 한해 판매 가격을 정할 계획입니다. 매일 아침 9시를 기준으로 이 대형마트 온라인 시사와의 가격 비교를 통해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가로 가격을 변경하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소매 유통업의 경기 전망이 지난 1년간 뒷걸음친 상황.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마진을 줄이는 방식의 가격 경쟁이 한창입니다. 한 대형마트는 올해 초부터 매주 상품을 정해 박리담회형 전략을 펼치는 동시에 대량 직매입 방식으로 10,000원 이하의 의류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는 한우, 과일 등의 제품을 최대 반값에 내놓는 행사를 연거푸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유통업계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최저가를 내세운 경쟁에 다시 나선 겁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가격에 집중해서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요. 기업들도 특히 가격 경쟁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마트들은 울고 싶은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앞으로 주민센터를 통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리 인하 요구권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주기적으로 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당국은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 대행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금융사의 지점 방문 예약제나 일반 은행 점포와 운용 시간이 다른 탄력 점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일일 결제 실적이 지난해 12월 20일 도입 4개월 만에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로페이의 일일 결제 건수와 결제액은 지난 10일 각각 9,820건, 1억 94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일일 평균 결제 건수도 5,123건으로 집계되며 지난 1월에 514건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국가라고 배웠던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단일 민족 개념이 3년 전과 비교해 희박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단일 민족 지향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만 19세 이상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여러 민족 수용 시 국가 결속력을 저해한다는 응답은 34.9%, 3년 전 조사 때보다 3%포인트 가까이 낮은 겁니다. 단일 민족 혈통 유지가 자랑스러운지를 묻는 항목에선 그렇다는 응답은 3년 전엔 절반을 넘겼지만 이번에는 40%대에 머물렀습니다. 단일 민족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34%대에 그쳤습니다. 단일 민족 국가 지향성 수준을 묻는 3개의 조사 항목 모두 3년 전과 비교해 더 낮아진 겁니다. 단일 민족 지향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의 다문화 수용도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설문 결과로 측정한 점수는 52.81점,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1.14점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중고교생의 다문화 수용성은 18점 이상 오른 71.2점으로 성인과 청소년 간 다문화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가 더 확연해진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발표한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다문화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20일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만든 39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일 텐데요. 여기에도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길을 건널 땐 높은 턱에 걸리고 퀵보드와 자동차는 순식간에 튀어나와 곳곳이 조심해야 할 것들 투성입니다. 노란 안내 보도블록을 따라만 가는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반대편에선 시각장애 유형별로 세상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를 그대로 체험합니다. 모든 게 뿌옇게 보이기도, 가운데만 조금 알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각장애도 있는 걸 처음 알았고 많이 어지럽고 불편해서 힘들었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더 이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히 휠체어를 타보고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4D 영화관 같은 진동의자와 가상현실이 더해져 장애인들의 일상을 더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VR 기술로 인해서 장애체험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위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연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장애 당사자의 입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장애인들의 생활 곳곳에 5G 통신에 기반한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바리스타 훈련을 도와주는가 하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택시도 부르고 책도 읽어주는 겁니다. 게임이나 영화, 스포츠 같은 곳에서나 쓰일 줄 알았던 최신 정보통신 기술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벽 허물기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인구는 점차 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증가하며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위해 탄생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일지 오늘 히든잡에서 공개합니다. 네, 목초지며 농업을 위한 경작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탄생한 직업이 있다고 하니 왠지 전망도 높고 이 환경에도 이로운 직업일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정밀농업기사입니다. 우선 이 정밀농업이란 말 자체가 낯선 분이 많을 겁니다. 정밀농업이란 첨단 기술로 농작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농업 기술을 투입시킨 뒤 용수, 비료 등의 낭비를 줄이면서 농산물의 생산량은 증가시키는 농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밀농업기사란 바로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자원은 최대로 아끼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을 뜻합니다.
네, 그런데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량을 늘린다. 우리 삶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긴 한데 개념 자체는 여전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럼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하원 아나운서, 좋은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좋은 토양과 물, 양분, 그리고 적절한 햇빛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답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통적인 농법에선 생산작물에 맞는 좋은 토양과 물, 그리고 적절한 햇빛을 맞추기까진 농부의 경험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때문에 해마다 생산작물의 양이 제각각이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바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리정보 시스템인 GIS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 GPS를 활용해 토양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요. 정밀농업기사는 우선 이러한 지리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재배지의 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령 토양의 산도와 지형, 배수로의 유형 등을 활용해서 해당 토지에 맞는 적절한 작물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양분과 수분을 언제 적절하게 투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네, 내비게이션이나 드론에서 주로 쓰이는 지리정보 시스템이 이러한 농업에 활용이 될 수 있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밀농업기사는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소에 따라서 농약을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 또 빅데이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농업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지를 분석해서 이를 생산 관리에 적용하는 일도 합니다. 또 최근엔 드론을 활용해 비료나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도 늘었는데요. 이때 정밀농업기사는 GPS 정보를 활용해서 경작지의 특징과 면적에 맞게 드론이 비료와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입력하기도 하죠. 이렇게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토양의 특징, 비료와 농약의 양을 정밀하게 조절해 낭비는 최소화하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게 바로 이 정밀농업기사의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토양과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의 질을 첨단 기술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만큼 정밀농업기사의 전망도 뛰어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정밀농업은 GPS가 상용화되면서부터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보편화가 된 직업입니다. 주식인 옥수수와 콩, 밀을 비롯해 수출 효자 작물인 오렌지와 사과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정밀농업과 관련한 기초기술을 개발하며 정밀농업 산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가 정밀농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2030년까지 식량 수요가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후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환경 문제가 겹치며 이로 인해 부족해진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정밀농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정밀농업기사의 전망은 점점 더 유망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밀농업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밀농업기사가 되기 위해선 따로 공인된 자격증은 없지만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농업 관련 분야, 지질 및 토양, 기후, 생명과학과 관련한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 컴퓨터과학, 생물학, 지리학, 지리정보 시스템과 같은 실용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엔 농촌진흥청이나 대학 연구소, 농작물 개발 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향후 정밀농업기사의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첨단 기술을 통해 농업의 질을 향상시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까지 줄이는 정밀농업기사.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기대되는 직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